이제 다시 세월호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전에 잠깐 쉬었어요. 뭐 제가 쉬라고 한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준비가 전 더 필요하다 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쉬었죠. 그리고 대선 끝났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분은 광화문 광장에 가서도 한번 뵈서 방송에 여러 번 나오실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봤지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세월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방송에 시즌2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으로 지금 나오시는 건데요. 유민 아빠 김영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민 아빠 김영호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저 이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다시 세월호다. 이거 누가 제목을 정했나요? 제가요? 아, 이거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이게 첫 번째 페이스북을 이 세월호 했거든요. 정권 개최 후에. 이제 세월호 진실이 시작된다. 이 얘기인데 이제 다시 세월호다. 이 코너 100% 뜹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방송을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유민 아빠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방송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세월호 사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세월호 사건에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할애를 했었는데요. 세월호만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만 거의 500~600개 정도 되는 그게 사소한 건데 뭐든 간에 다 이슈로 전달을 해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제가 왜 이 제목이 눈물겹게 고맙냐면 저는 지금도 그거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제 편견이 있어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면요. 모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교도부를 확보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진실은 반드시 낱낱이 밝혀야 되고 재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왜 특조위를 방해한가 그 사소한 것까지 그리고 우병우가 왜 전화해서 수사를 축소시키려고 했는지 이런 사소한 어느 하나 그다음에 더 제가 끝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어느 개새끼가 시켜서 오뎅을 처먹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개새끼가 시켜서 강화문에서 피자를 시켜 처먹었는지 이것까지 밝혀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정미용이나 이 사람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공격했는지 의혹 없이 다 밝혀야만 저는 우리나라 적폐가 청산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당선 소감 밝히러 가던 바로 그 자리에 처음으로 만나신 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분들이세요. 네. 정권 교체 됐습니다. 유민 아빠. 네. 김영호님 어떠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죠. 3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단식도 해보고 또 가족들이 길거리에서 비닐이만 덮고 잠도 자고 또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쓰고 진짜 노숙 농성까지 다 해보고 이렇게 뼈저리게 호소를 다 했어요 정부에.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들어주질 않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족들이 정말로 힘들어할 때 누가 오셨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문 광장에 오셔서 같이 단식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단식을 했다고 해서 이제 비문 또 이제 별도로 이제 문재인을 싫어하는 지지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공격을 많이 했어요 이번 대선에. 그 정치 쇼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또 제가 병원에 쓰러져 실려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진지한 또 순수하시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믿음도 많이 주셨고 해서 저는 그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러나 이제 유가족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문재인 찍어주세요 하면은 안철수나 또 이제 유승민이라든지 또 반대 심상정 지지자들 막 이런 분들이 저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은 아빠도 마찬가지고 저도 언론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말을 못 할 정도였었어요. 왜 세상에 우리는 그런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암울한 세계에서 이번에 참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가 광명의 빛이 비쳤다고 할까요? 너무 기쁘고요. 또 희망도 보이고 아마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되면은 적폐청산 100% 된다고 봐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세월호 진상규명 해줄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더 많이 해줄 거냐. 여기에 힘을 또 싣고 또 응원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박근혜가 무너진 것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음모론 이런 걸 떠나서 네.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방해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총선 때 무너지고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아주 그 기본 베이스에는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뭐 우리 방송으로도 너무 많이 나가서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할 정도지만 막 캡사이신 얼굴에 직접 뿌리고 네. 어떤 장면에 지금 앞에 계시는 유민 아빠 경찰이 이렇게 버스 위에서 잡고 뛰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수시로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새끼들 이런 부모들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결국은 그 힘으로 저는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실수했던 게 그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던 이유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아픈 사람들을 안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박근혜가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을 그냥 안아주고 정말로 몇 명 과감하게 책임자 처벌하고 그랬다면은 이 정권이 무너지지도 않고 또 소통이란 게 되거든요. 소통이 없다고 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불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더 빨리 정권이 붕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유민 아빠는 뭐뭐 어떠세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거잖아요. 네. 우리가 유민 아빠의 동정을 방송으로 매일 방송하면서 청와대까지 걸어갔던 지팡이 짚고 그 다리 실다리를 네, 그때 질질 끌면서 그때 그 모습을 전 지울 수가 없어요. 휠체어라든지 119 구급차를 타고 가라. 그렇게 많이 이제 시민 이제 저희 이제 광화문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굳이 싫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더라도 걸어가야 된다. 내가 만약에 구급차나 휠체어 타고 간다는 거는 이 싸움에서 내가 지는 거다. 그렇죠. 어차피 내가 한번 승부욕을 보여주고 또 이 정부에 호소하는 거니까 이 호소력이 정확히 진심으로 다가서려면은 그냥 걸어가다가 정말로 쓰러지는 것이 오히려 낫지. 계속 목숨을 연장한다든지 또 뭐 그런 걸 보여줘 가지고 좀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계속 지팡이 짚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유민이 때문에 버텼었죠. 정말로 힘들 때가 많았었어요. 막 배 고픈 거는 둘째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단식 오래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또 이제 장기가 부어가지고 이제 지방질하고 단백질이 다 타버렸잖아요. 다 소진하고 나니까 이제 갈비가 장기를 찔러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붓기 시작한 양쪽 이제 배가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갖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갈비를 들고 있으려고 받쳐서. 그런 때마다 이제 힘들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었는데 제가 도저히 이제 인간의 힘으로서 견디기가 힘들 것 같다 할 때 제가 프랑카드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시민대책위원회가 아빠가 못 지켜줘서 죄인이다 해가지고 뒤에다 항상 걸어놓고 했던 글귀 있죠.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유민이가 마지막 한 순간을 생각하면은 아빠가 못 버티면은 아빠가 아니다. 너를 생각하고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꼭 버텨야 된다. 그래서 그 글귀를 계속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러면서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은 기억나나요? 비 오는 날 시민들이 유민 아빠 단식 그만하라고 울고 네. 통곡하던 네네네. 그게 39일째, 째였죠. 예, 39일째인데 청와대를 갔다 왔어요. 걸어서 갔다 왔는데 2시간 동안 비가 오는데 강원광장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올 때까지 단식 멈춰주세요. 그리고 반대 시위를 그분 혼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럿이 했죠. 한 20명 정도가 처음엔 아버님 힘내세요 했던 분들이 이제 저 죽는다 저러다가 가만히 놔두면은 유민 아빠 저러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반대 시위를 했던 거예요. 피켓 들고 맞아요. 단식 멈춰라. 그만하라. 예, 그때 문 대통령이 바로 옆에 있을 때. 아, 그랬구나. 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로바로 그때 글을 써가지고 문 대통령님 이제 나쁘다는 식으로 유민 아빠 단식을 못 멈추게 하니까 빨리 멈추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그때 많은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있었는데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예. 저 완전 괴물이다. 우리도 방송에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거의 너무 간디를 넘어서 예수님의 반열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근데 얘기니까. 그때 통곡을 하던 한 시민을 직접 비를 다 맞고 나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면서 네. 설득하는 과정이 또 있었어요. 그때 또 많이 눈물이 네. 나네요. 이제 단식장 안으로 모시고 가서.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든 이제 살 겁니다.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식사 한번 같이 꼭 하는 걸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살아서 밥을 같이 먹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분하고 살아서 끝나서 밥을 한 끼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의 단식 이후에 물론 지금 많이 회복이 되셨겠지만 단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후유증을 네. 또 많이 앓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하신가요? 예, 밥이랑 뭐 이런 거 먹는 건 다 정상적이에요. 다 정상적인데 이제 기력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보통 뭐 한 우리 집회라든지 막 며칠 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 오면은 다른 때 같으면 하루 정도 몇 시간만 잠을 자면 피로가 풀렸는데 지금은 이틀, 어떨 때는 3일 동안 누워 있어요. 체중은 정상으로 원래 전보다 돌아오셨어요? 네, 체중은
실려갔을 때가 46kg까지 빠졌어요. 몸무게가 46kg니까 거의 뼈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60kg까지 나가고. 근데 유민 아빠를 단식하기 전에 본 사람 알아요. 이 피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피부가. 그리고 미남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썩어버렸잖아요. 아, 왜 그렇게 말씀? 이게 아, 한 진짜예요. 7년 돼도 이게 안 얼굴에 복- 기미 같은 거 다 생긴 거예요. 엄청 생기고 완전히 흰머리도. 꽃미남이었었어요. 단식하기 네, 전에. 흰머리도 얼굴 많이 해가지고. 생기고. 예. 지금도 중후한 뭐 중년 남자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그 꽃미남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 옛날에는 단식하기 전에 여기 중년이 아니라 그냥 진짜 청년이었다니까요. 젊게 봤어요, 다들. 예. 자, 이분들이 청바지에 굉장히 젊었었어요. 둘이 짜셨죠. 아니 실제로.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때문에 딱 무너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 순간에 황부처럼 이제 골마 터지기 시작한 그렇죠. 시점이었고 그걸 역사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겠어요? 박근혜 정권은 왜 무너졌는가의 어떤 시대적 흐름? 근데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갖고 있는 의미 그 중에는 이제 세월호의 무슨 뭐 부모님들을 폄훼하던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르게 세월호가 사실은 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통사고로 끝날 수도 있었던 어떤 은폐, 조작 정황들이 유민 아빠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회적 이슈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냥 가라앉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을 걸고 뭔가를 했다는 것,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다른 똑같이 싸웠던 가족분들에 대한 결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 세월호 사건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유민 아빠가 갖는 그 시대적인 의미랄까요? 과정상의 의미는 굉장히 큰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민 아빠가 없었다면이라는 가정을 해놓고 나면 훨씬 더 다른 완전히 다른 식의 결론이 났을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식하면서 2번이란 고비가 왔었어요. 단식할 때는 한 17일째 됐을 때 저희 유가족들이 걱정되잖아요. 아무리 정부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싸우지만은 가족이 다쳐서는 안 된다가 우리 철칙이에요. 또 가족들 이해도 하죠. 마음도 이해하고. 한 17일째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학생들, 특히 엄마들 손잡고 아이들 손잡고 손편지 써가지고 올라오고 또 이제 사회 각 언론들 또 정치인들 해서 하나씩 다 이제 광화문을 모이기 시작했었어요. 너무나 이제 많은 시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17일째 되는 날 유민 아빠 단식을 중단하고 가족들이 하루씩 릴레이로 해야 되겠다.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할래?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멈춰버리면은 올라오던 시민들이 다시 내려갈 거 아니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싸움이란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싸우는 거는 박근혜 정권에 이걸 호소하는 것 또 특별법 제정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했어요. 전부 다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회를. 저도 몰랐잖아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 사회에 대해서 제가 눈을 떴던 사람이에요.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게 단식이었어요. 그 진짜 의미는. 그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안전한 사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반나절 정도 고집을 피웠어요. 나 혼자 여러분들이 같이 유가족들이 릴레이 하더라도 나는 그럼 여기서 바로 저 앞에 가서 바로 하겠다. 계속 연결해서 난 끝까지 하겠다. 이런 고집을 피워가지고 결국은 40일까지 버텼고 또 교황을 만났을 때도 한번 고비가 있었어요. 교황이 이제 광화문 광장에 시복미사를 하러 올 때 그렇죠. 저기 현판 밑에 이제 연단이 생겨요. 그 연단 바로 앞자리에 각 교주님들 앉고 유민 아빠 앉혀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제시가 왔는데 저 싫다고 그랬어요. 이 천막 치우지 말아라. 이 천막을 치우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또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대한민국 언론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걸 느꼈어요. 또 배웠고 저희를 너무 음해만 하고 또 대학 특례 또 보상금으로만 공격을 하더라고요. 세월호 특별법이 어떤 것이고 정말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법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세월호 가족들을 비방하는 글들 폄훼하는 글들만 막 올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이 알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판 앞으로 교주님들이 옆에 오셔가지고 거기 앉았다면은 이슈가 됐을까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시복미사 때 세월호 텐트 천막 단식 농성장 텐트가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도 사진에 찍혀있듯이. 그걸 내가 고소했어요. 교황이 나한테 걸어오게 만들 거다. 아니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가 지팡이 들고 뛰어갈 거다. 그래서 이슈를 만들 거다. 이슈가 중요한 거지. 교황 만난다고 뭐 특별법 제정되는 건 아니다. 전 세계 언론을 만들기 위한 이슈를 만들고자 만나는 거지.
오신다고 그래서 교황 손을 잡는다고 그래서 특별법 제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언론에 우리나라의 이 수구 언론들 이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세월호라는 사건이 아직도 시작도 안 됐고 또 계속 은폐만 당하고 가족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는데 결국은 제 고집을 못 꺾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교황님이 걸어올 줄 몰랐죠. 그래서 만나서 전 세계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뭐 BBC, CNN, 뭐 APP 모든 데를 다 인터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죠. 유민 아빠가 교황님하고도 손잡아 보신 분이고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같이 단식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네. 굉장히 달라 보여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고집된 어떤 그 의지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직접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거에 있어서 유민 아빠의 그가 한 그 일은 정말 나라를 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국면마다 어떤 열사, 뭐 누구누구를 기억해야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박종철, 이한열 열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처럼 그때 그 싸움을 지탱해 왔던 거, 광화문을 지켜왔고 그 광화문에 이제 이어서 결국 촛불 전국이 열리게 된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정말 목숨을 던져가면서 그 자리를 지켜온 유민 아빠의 그 일은 작은 것을 바꿨다 이게 아니라 영웅이죠, 사실은. 그거는 영웅은 아니고요. 그냥 똥꼬집이 셌던 거죠. 세월호 부모님들은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이 땅에 그냥 노동자셨고 그리고 그냥 아이를 키웠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막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의 어떤 평범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막 물어뜯기도 하고 심지어 뭐 정말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였는지 한번 뭐 뒤져보자 막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던 곳이고 정말 너무 사악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가장 평범한 분이 이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각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의 이 이후가 되면 다큐멘터리가 됐든 극영화가 됐든 저는 이건 분명한 영화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같이 동조 단식도 하고 있던 그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바로 지시를 했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네. 재조사를 지시를 이틀 했고 만에. 네. 같이 단식도 해보시면서 느꼈던 그분은 어떤 분이고 진짜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긴가민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올렸어요.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었냐면 그 14년도 단식할 때 문재인 그때 당시 의원이었죠. 대표가 와서 옆에서 이제 단식하면서 대화했던 내용들 또 병원에 이제 제가 실려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걱정되니까 소파에서 계속 앉아 있는 게 그냥 가셔도 된다고 힘들게 여기 앉아 있지 마시라고 하는데 간 줄 알고 저는 이제 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문 열어 보면은 소파에서 잠들고 있는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배고파 가지고. 그런 모습도 보면서 정말 진지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기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대선 이틀 전부터 글을 살살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그나마 세월호를 좀 진실을 밝혀주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글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죠. 올렸더니 이제 그 호남 세력들이죠. 저기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문재인을 믿냐고, 문재인을 믿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댓글이 와요. 그래서 좀 댓글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렸죠. 제가 단식할 때 문재인 의원은 저 옆에서 단식을 하면서 또 저의 손을 잡아주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일로 원했던 게 뭐였어요? 제일로 원했던 게 함께 해주는 거죠. 그렇죠. 손 잡아주는 거. 아픈 사람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데 뭐 때문에 호소하고 있겠어요. 누가 와서 손 하나 잡아주길 바라는 거였어요. 그때 문재인이 와서 잡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안철수는 안 잡아줬어요. 안 왔잖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당 그때 당시에 이제 야당 더불어 되기 전에 새정치였죠. 새정치에서 그 강화문 제가 단식하고 바로 뒤편에서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전부 다 전 의원들이 다 나오셔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는데 힘쓸 것이다 하고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제 가시는 중에 제 텐트를 들려서 단식장 텐트를 들려서 다들 저를 손을 잡아주고 갔어요. 힘내시라고. 어떤 분은 또 아유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싸울 테니까 이러고 가시는 분도 있었고 그때 안철수는
얼굴 한번 안 쳐다보고 그냥 쌩 하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앞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아니 다들 하는데 왜 그것도 안 했을까? 이제 또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야당 의원들 모시고 이제 피켓 들고 특별법 제정하러 쫙 일렬로 세종대왕 뒤까지 딱 일렬로 서가지고 피켓을 했죠.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네, 맞아요. 그때 문진모라는 야당 단체들이 반대를 했어요. 민진모. 민진. 네, 그게 지금 거의 국민의당 의원들이에요. 그렇죠. 민진모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 방송을 만약에 듣는다면은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이든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세월호 아픈 사람들은 이 세월호를 누가 더 많이 또 빨리 진상규명 밝혀줄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정치적 이슈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치 잘하고 또 그 사람이 더 좋아서 인물이 좋아서 또 정치를 잘해서를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됐을 때 세월호를 과연 진상규명 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겪어봤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나요. 우리 가족들을. 그렇죠. 여기 만나서 이거 해달라 문서 전달하고 하면 오늘 바빠서 안 된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꼭 만나줘요. 지금까지 그런 행보를 해왔어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알려지지 않은 거에 지금 공식적이지 아니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요구 또 제2특조위까지 어떤 사안 들 거다라는 것 상속특검법인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법이. 그렇죠. 이것까지 다 하겠다는데 다 오케이 해주셨던 더 분이에요. 강력해야 돼요. 예. 이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온 국민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다시는 이 나라 국민들에게 죽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문자가 이제 왔는데 이제 문재인을 좀 지지하는 쪽으로 글을 실었다고. 지지하는 쪽으로 실은 게 아니라 요즘 정책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고 있죠. 아니, 비정규직 10,000명 정규직화 시켜줘. 그래도 잘한다. 또 김치원 선생님 순직 그것도 인정됐죠. 예, 인정하라고 하라고. 지시 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가 바랬던 거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강화문 광장에 서명을 받았던 것도 순직 인정해달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또 세월호 지시하고 제조사를 얼마나 잘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이제 빛이 뜬 거예요. 이제 매일 차가운 거리에 있다가 이제 따뜻한 난로를 좀 쬐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기뻐서 글을 올리는데 오늘 반문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또 안철수 지지자분이에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세월호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이걸 밝혀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같이 좀 이제는 좀 5년 동안만 믿어만 주셔라. 그리고 만약에 5년 동안 정치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세월호도 진상규명 안 되고 정말로 이 사회가 박근혜하고 비슷하게 갔다. 그러면 내가 먼저 싸울 것이다. 다시. 그때까지 참고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서로 싸우지 예. 말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 진상 규명에 있어서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소수자일 수도 있어요. 은폐하려고 하는 세력들 간에 지금 3년이나 넘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정말 진정성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근데 지금 현재 대선 국면에서 그 SBS 가짜뉴스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세월호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우리들도 대선 이야기를 전할 게 너무 많으니까 세월호 이야기는 이제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세월호 이슈가 사실 좀 덮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유민 아빠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세월호가 박근혜가 이제 탄핵되자마자 이렇게 올라오고 막 이런 과정 속에 어떻게 보셨어요? 그들이 지금 순수하게 끌어올렸다고 보십니까? 아니죠. 이제 끌어올릴 시간이 됐으니까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끌어올릴 때가 됐으니까 올려준 거고요. 지금 목포 신항에서 이제 직접 올라오신 것들을 첫날 보셨으면은 수면에 올라왔을 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료 조사할 게 없어요. 선체 조사할 게 없어요. 다 절단해가지고 뼈만 올라온 거예요. 뼈만. 그리고 언론에는 해경이 그랬죠. 해수부가 유실망 굉장히 철저하게 다 해놨다고 했는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유실망이 어느 정도로 허술하냐면요. 이 출입구 문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가 망으로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안에 있는 모포라든지 이번에 집기류 있죠. 이게 막 밀려서 쓸려 나오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꽉. 망이 아니라. 그럼 거리 어떻게 됐을 거냐. 그래서 저는 지금 저기 미수자 수습하고 있는데 정말로 걱정되는 거예요. 이 9분이 단 한 분이라도 유실이 안 됐어야 되는데 저렇게 허술한데
그 망이 떨어져서 덜렁거린 것도 많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유실이 안 돼야 되는데 됐을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해봤자 솔직히 뭘 할 거냐 이것도 걱정이 돼요. 자료 조사할 거 앵커 뭐 추진기 선체 뭐 엔돌브이 뭐 다 절단해가지고 부산에 갖다 놨어요. 보령호에다가. 이런 정도 됐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조사할 거냐. 그리고 지금 구멍을 막 뚫죠. 지금도 뚫고 있어요. 미습자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안 뚫을 수가 없어요. 뚫어야 돼요. 저도 이제 목포에서 상황을 지켜봤잖아요. 지켜봤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양동이를 하나씩 넣어주면은 그냥 손으로 펄을 양동이 담고 나르는 것밖에 할 수 없고 그 장도리로 이렇게 들추는데 안 들춰져요. 이 직기류가 얼마나 크고 무거워요. 그냥 위에 있는 펄만 한 며칠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니까. 진짜 뚫어야 할 부분은 뚫어야 되겠다. 뚫어서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은 이거 1년 가도 못 한다. 이거 판단이 오더라고요. 딱 보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선체 조사위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뚫을 때 진상규명과 상관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 뚫고서 그리고 먼저 뚫기 전에 조사를 다 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하고서 하자. 이렇게 했던 거죠. 배를 세워서 올리는 게 훨씬 더 나았을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게 저희 유가족들이 원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네덜란드 모 업체에서 이제 여러 이제 상하이 살비지가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입찰하기 전에 입찰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만나봤어요. 네덜란드사도 많고 다 모든 참가 업체들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모 업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가 1,100 얼마가 있었어요. 이제 제시했던 금액이 상하이 살비지가 850억이었고, 근데 네덜란드사에서는 했던 말이 배를 수중에서 세워야 된다. 이게 올라와 버리면 세우기가 너무 힘들다, 안 된다. 네. 그래서 수중에서 네. 세우고 또 이제 인양 방식을 플루톤 도킹 방식으로 지금 와이어 해가지고 찢어졌잖아요. 세월호가 그 방식이 아니라 반 잠수식 선박에 올려서 제킹 바지선으로 올려야 된다. 이 방식으로 해줘서 굉장히 안전성이 있고 상하이 셀비지가 이 와이어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다가 세월호 배도 찢어졌죠. 6m, 7m라 찢어졌어요. 그리고 부력제를 넣는다는 이유로 또 이제 많은 구멍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에서 저는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구멍도 안 뚫고 온전하게 그냥 세워서 그냥 올려주겠다 했는데 셀비지가 결국은 작업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포기하고 결국은 이제 네덜란드 방식으로 했죠. 그 네덜란드 도쿠와이즈사 그 반주의 성막을 빌린 거예요. 또 결국은 네덜란드 거 빌렸어요. 도쿠와이즈사 거를. 그런데 정부가 그때 당시에 9점으로 네덜란드사가 1등으로 받았어요. 9점으로 해서 기술 점수가. 근데 상하이 셀비는 차체 하위였죠. 근데 가격 면에서 850억이라고 그래서 상하이 쌀비지로 이제 입찰이 해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반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3년 만에 올라온 상태에서 850억이 2,800억 들어갔어요. 중국이 안 받아낼 것 같아요, 이 돈을. 우리가 중국이 봉 아니에요. 중국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2,800억 어떻게든지 받아낼 겁니다. 지금 1,000억을 더 요구했잖아요. 그만큼 또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배는 세월호 선체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고철덩이만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어떤 증거 할 수도 없고 구멍이랑 구멍 다 뚫어놨고 이런 것 때문에 세워서 만약에 올렸다면 구멍 안 뚫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지금 속상해요. 어쩌면 이런 그 인양 과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 나중에 조사 대상일 수 있어요. 당연히 왜 그렇게 했는가? 네.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더 들어가게 됐는가? 얼마 전에 또 이런 거를 이데일리 기자가 여기 상하이 셀비지에서 문건을 하나 입수했구나. 입수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해수부에 보고를 했어요. 해수부에 보고를 했는데 기름이 38,000리터가 들어있다. 38,000리터면은 200톤짜리 415드럼이에요. 그 정도로 양이 많은데 그걸 보고했어요. 근데 해수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빼냈다. 기름 없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렇죠. 거짓말 쳤죠. 근데 상하이 셀비지가 측정을 다 했는데 83,000리터가 들어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그 문건을 가져왔어요. 근데 보고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 구멍을 막 뚫었죠. 수면으로 올라오는 날. 그래서 지금 많은 기름이 유출돼서 지금 그 많은 어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또 피해를 봤죠. 실질적으로.
저번에 우리 나오셨던 김원식 기자가 했던 이야기 중에 그게 있었죠. 사법 평형수가 세월호가 뒤집어질 때 없었다. 그때부터.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2특조위 네. 또는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수사권 기소권 가진 진짜 차라리 특검으로 출범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아까 네. 말씀하신 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네. 이번에 이제 특조위 제2기가 설립이 되면은 1기에 못했던 거, 1기에 너무 아쉬웠던 거 전부 다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하고 특히 이제 특검이 없으면 안 돼요. 특검이라는 건 수사권이거든요. 증거 자료 압수수색하고 또 체포구속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네. 나 이런 거를 다 보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범이 되게 되면은 상설 특검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딱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특검 실시하는 특별 조사위원회가 운영하는 그 기간 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노위에 상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11월에 발족이 돼요. 근데 좀 이번에 대통령이 또 재수사 조치를 한 만큼 좀 빨리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 가족 측에서도 11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 좀 빨리 좀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은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행정부 단독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혀버렸기 예. 때문에 뭐 대통령-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야권에서. 직속으로. 예, 직속으로.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렇게 많이 써먹었던 시행령. 그러니까. 예. 대통령 시행령으로 다 하면 돼요. 네. 어차피 시행령은 대통령이 공표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월호 특별법도 대통령 영으로 폐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이제 배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갖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갈비를 들고 있으려고 받쳐서. 그런 때마다 이제 힘들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었는데 제가 도저히 이제 인간의 힘으로서 견디기가 힘들 것 같다 할 때 제가 프랑카드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시민대책위원회가 아빠가 못 지켜줘서 죄인이다 해가지고 뒤에다 항상 걸어놓고 했던 글귀 있죠.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유민이가 마지막 한 순간을 생각하면은 아빠가 못 버티면은 아빠가 아니다. 너를 생각하고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꼭 버텨야 된다. 그래서 그 글귀를 계속 생각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러면서 버텨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은 기억나나요? 비 오는 날 시민들이 유민 아빠 단식 그만하라고 울고 네. 통곡하던 네네네. 그게 39일째, 째였죠. 예, 39일째인데 청와대를 갔다 왔어요. 걸어서 갔다 왔는데 2시간 동안 비가 오는데 강원 강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올 때까지 단식 멈춰주세요. 그리고 반대 시위를 그분 혼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여럿이 했죠. 한 20명 정도가 처음엔 아버님 힘내세요 했던 분들이 이제 저 죽는다 저러다가 가만히 놔두면은 유민 아빠 저러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반대 시위를 했던 거예요. 피켓 들고 맞아요. 단식 멈춰라. 그만하라. 예, 그때 문 대통령이 바로 옆에 있을 때. 아, 그랬구나. 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바로바로 그때 글을 써가지고 문 대통령님 이제 나쁘다는 식으로 유민 아빠 단식을 못 멈추게 하니까 빨리 멈추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굉장히 또 그때 많은 힘들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저도 그때 이제 같이 아픈 사람들을 안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박근혜가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을 그냥 안아주고 정말로 몇 명 과감하게 책임자 처벌하고 그랬다면은 이 정권이 무너지지도 않고 또 소통이란 게 되거든요. 소통이 없다고 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불통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더 빨리 정권이 붕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유민 아빠는 뭐뭐 어떠세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거잖아요. 네. 우리가 유민 아빠의 동정을 방송으로 매일 방송하면서 청와대까지 걸어갔던 지팡이 짚고 그 다리 실다리를 네, 그때- 질질 끌으면서 그때 그 모습을 전 지울 수가 없어요. 휠체어라든지 119 구급차를 타고 가라. 그렇게 많이 이제 시민 저희 이제 광화문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굳이 싫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더라도 걸어가야 된다. 내가 만약에 구급차나 휠체어 타고 간다는 거는 이 싸움에서 내가 지는 거다. 그렇죠. 어차피 내가 한번 승부욕을 보여주고 또 이 정부에 호소하는 거니까 이 호소력이 정확히 진심으로 다가서려면은 그냥 걸어가다가 정말로 쓰러지는 것이 오히려 낫지. 계속 목숨을 연장한다든지 또 뭐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좀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계속 지팡이 짚고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유민이 때문에 버텼었죠. 정말로 힘들 때가 많았었어요. 막 배 고픈 거는 둘째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단식 오래되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또 이제 장기가 부어가지고 이제 지방질하고 단백질이 다 타버렸잖아요. 다 소진하고 나니까 이제 갈비가 장기를 찔러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붓기 시작한 거. 이제 다시 세월호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전에 잠깐 쉬었어요. 뭐 제가 쉬라고 한 건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준비가 전 더 필요하다 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쉬었죠. 그리고 대선 끝났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이분은 광화문 광장에 가서도 한번 뵈서 방송에 여러 번 나오실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봤지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세월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방송에 시즌2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으로 지금 나오시는 건데요. 유민 아빠 김영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민 아빠 김영호입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저 이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다시 세월호다 이거 누가 제목을 정했나요? 제가요? 아 이거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이게 첫 번째 트윗을 아니 페이스북을 이 세월호 했거든요. 전공 개최 후에 이제 세월호 진실이 시작된다. 이 얘기인데 이제 다시 세월호다 이 코너 100% 뜹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방송을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유민 아빠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방송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세월호 사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세월호 사건의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할애를 했었는데요. 세월호만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만 거의 500~600회 정도 되는 그게 사소한 건데 뭐든 간에 다 이슈로 전달을 해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그 제가 왜 이 제목이 눈물겹게 고맙냐면 저는 지금도 그거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제 편견이 있어요. 세월호 진실을 밝히면요 모든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교도부를 확보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월호 진실은 반드시 낱낱이 밝혀야 되고 재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왜 특조위를 방해한 것, 그 사소한 것까지 그리고 우병우가 왜 전화해서 수사를 축소시키려고 했는지 이런 사소한 어느 하나 그 다음에 더 제가 끝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어느 개새끼가 시켜서 오뎅을 처먹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개새끼가 시켜서 강화문에서 피자를 시켜 처먹었는지 이것까지 밝혀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정미용이나 이 사람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공격했는지 의혹 없이 다 밝혀야만 저는 우리나라 적폐가 청산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당선 소감 밝히러 가던 바로 그 자리에 처음으로 만나신 분들이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세요. 네. 전공 교체 됐습니다. 유민 아빠. 네. 김영호님 어떠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죠. 3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단식도 해보고 또 가족들이 길거리에서 비닐이만 덮고 잠도 자고 또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쓰고 진짜 노숙 농성까지 다 해보고 이렇게 뼈저리게 호소를 다 했어요. 정부에.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들어주질 않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족들이 정말로 힘들어할 때 누가 오셨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화문 광장에 오셔서 같이 단식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단식을 했다고 해서 이제 비문 또 이제 별도로 이제 문재인을 싫어하는 지지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공격을 많이 했어요. 이번 대선에. 그 정치 쇼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로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또 제가 병원에 쓰러져 실려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진지한 또 순수하시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믿음도 많이 주셨고 해서 저는 그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러나 이제 유가족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문재인 찍어주세요 하면은 안철수나 또 이제 유승민이라든지 또 반대 심상정 지지자들 막 이런 분들이 저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기 예은 아빠도 마찬가지고 저도 언론적으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말을 못 할 정도였었어요. 왜 세상에 우리는 그런 말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암울한 세계에서 이번에 참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가 광명의 빛이 비쳤다고 할까요? 너무 기쁘고요. 또 희망도 보이고 아마 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되면은 적폐청산 100% 된다고 봐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세월호 진상규명 해줄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 더 많이 해줄 거냐. 여기에 힘을 또 싣고 또 응원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박근혜가 무너진 것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음모론 이런 걸 떠나서 네.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방해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총선 때 무너지고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아주 그 기본 베이스에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뭐 우리 방송으로도 너무 많이 나가서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할 정도지만 막 캡사이신 얼굴에 직접 뿌리고 네. 어떤 장면에 그 지금 앞에 계시는 유민 아빠 경찰이 이렇게
버스 위에서 잡고 뛰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수시로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새끼들 이런 부모들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힘으로 저는 정권 교체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실수했던 게 그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던 이유가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